예,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지정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에서 북한의 잠재력을 거론하면서 비핵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는데요. 한미 정상이 한반도 정세를 놓고 머리를 맞댄 상황에서 국정원은 연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을 비롯해서 북미 협상과 관련해 여러 가지 전망과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밤사이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론에 직면하면서 북미 협상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치와 호정융에서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전 경희도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3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 단상에 오른 문 대통령.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국제사회에 제안을 했는데 이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의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 군비 통제, 신뢰 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남북 사이에서는 이미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문 대통령이 유엔 무대에서 이거를 좀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다. 여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제안을 한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을 가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3차 북미 회담이 상당히 연내에 가능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는 시점이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평화 프로포절의 하나로 제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마 비핵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것보다는 훨씬 더 큰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면 분명합니다만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저 얘기를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안이 굉장히 환영받는 아주 뜨거운 제안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식은 피자가 단 하루 사이에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어저께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노벨 평화상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아주 과감한 제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게 미국 전문가들 일부의 예상이었습니다만은 이제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미국 하원 의장의 얘기가 있고 난 이후에는 이런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지금 비무장지대 얘기를 하면 지뢰 제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남한이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단독으로 하면 15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북한이 참여한다거나 또 다른 국제 어떤 사회가 좀 참여하는 이런 방법들이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를 세계 평화협력지대로 만든다는 제안은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 이 레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비핵화의 진전과 상관없이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비무장지대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 구축이라든지 평화협력의 활동을 하는 것은 제재와는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제안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특히 DMZ의 세계 평화 생태 협력 공원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거부감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한 북미 3차 회담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아직 실질적 진전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 사실 국제사회에 제안하기에는 아마 나름의 합리적인 수준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게 실현된다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드린 것처럼 제재 해제와 상관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 남북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 국제사회가 같이 끼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DMZ 관련한 데는 국제사회도 다 끼어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마 다양한 포석 하에서 이 제안을 합리적 수준에서 국제사회에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문 대통령 또 전쟁 불용과 안전보장, 공동번영 이 세 원칙을 제시하면서 북한에도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네, 문 대통령이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을 기대한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뭐 칼은 무기고요, 당연히. 그렇죠. 쟁기는 농기구 아니겠습니까? 네. 영구적인 평화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북미 대화를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해내는 한국 정부 역할을 위해서 기억하실 겁니다만 지난해 9월 19일 날 평양에 가가지고 2차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어떤 동력을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그 구도입니다. 네. 그럼 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또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남북 간의 일정한 좀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칼을 창을 쟁기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실제로 이제 구성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핵화 실질적 진전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조건이 다 달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유엔 연설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해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체결됐지만 대통령의 인식과 청와대 인식은 이 군사분야 합의서가 잘 이행되고 있다. 북한에 도발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10차례에 걸친 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또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이게 또 국회에서는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 발언해서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조금 더 기대를 실은 그런 아마 평화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도 보겠습니다. 거듭 강조한 게 북한의 잠재력입니다. 뭐 낯설지 않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ve told Kim Jong-un what I truly believe, that like Iran, his country is full of tremendous untapped potential, but that to realize that promise, North Korea must denuclearize.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뭐 기본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때부터 쭉 해왔던 얘기고 역시 이제 비핵화가 조건이다라는 게 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해서 미국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이번 연설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반대했다. 기존의 모든 상식과 모든 국제 관행에 대해서 다 반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반대하지 않은 유일한 부분이 바로 북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네.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만 한다라고 하면은 북한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뭐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고요. 네. 또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게 3차 북미 회담으로까지 연결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불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도 한번 드렸던 질문인데 김근식 교수님께 한번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미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 유엔 연설에서도 그랬고요. 그 북한이 요구했던 체제 보장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얘기했던 또 북한이 요구하는 전제 조건, 새로운 방법론 프로그램, 계산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메시지가 없었어요. 북한은 이거 사실 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그거 같아요. 볼튼 보좌관을 해임한 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선물이다. 물론 이제 이것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실무회담에 다시 나오게 하는 지금 계기는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려진 것처럼 대단한 협상의 달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의 미국의 입장이 크게 근본적으로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 유엔 연설도 그렇고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비핵화 입장은 고수가 되고 제재는 그대로 있고 제재는 더 강화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 이야기하고 이런 건 뭐 사실 오랫동안 계속했던 레파토리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새롭게 제안했던 이른바 체제 안정과 체제 발전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체제 안전에 대한 이야기는 보장에 대한 이야기 한다는 얘기고 발전하는 것은 제재를 해제하는 해제. 이야기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뚜렷한 이야기를 안고 있습니다. 답을 안 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또 협상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 입장은 변하지 않았는데 나는 성의를 보였으니 앞으로 수준에 있을 실무협상에서는 북한이 먼저 좀 성의를 보여봐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일당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제 대표로 나올 이제 김병길 대표가 실무협상에서 제가 볼 때는 북측은 실무협상의 어떤 본질적 성격을 북미 두 정상이 합의할 내용을 먼저 합의하자는 것이었 거고 미국은 북한 측의 입장을 먼저 내놔봐라는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협상에 임하는 북미의 접근 방법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의 어제 입장이
근본적으로는 태도는 좀 변했지만 입장의 근본적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향후의 북미 실무 협상의 귀추가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무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이든 북한이건 공식적인 자리에서 카드를 꺼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죠. 서울에서는 국정원이 북미 협상과 남북 관계 동향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는데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나와서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왔던 발언들 잇따라 들어보겠습니다.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무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국정원에서는 아마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무 협상 2, 3주 내에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합의가 도출되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연내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11월 달에 부산에 오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의 가능성 김민여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현재는 모든 게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어제보다 오늘 그 가능성은 훨씬 낮아졌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가 그러 나왔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밀류 특검이 의회에서 자기가 밀류 특검이 조사했던 것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에서 그러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국내 정치적으로 또다시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졌고 이것에 네, 대해서 좀 이따 하원이 얘기하겠습니다만. 탄핵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그 가능성이 더 낮아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한 우리 문재인 정부의 기대가 좀 실려 있는 거고요. 당연히 뭐 실무 협상에 성과가 있으면 연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두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만 만남 그 자체에 이제 열광하는 시기는 지났잖아요. 그럼 3차 협상에서 그러면 일정한 성과가 도출되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아마 실무 협상의 조율 과정이 아마 관건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 내용보다는 그건 대부분 예상했던 겁니다만 어제 정보위 보고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11월에 있을 부산에서의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이 올 수 있다. 물론 이제 단서는 달았습니다. 네.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될 경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의 조국 사태 국면과 맞물리면서 또다시 김정은 답방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냐는 야당의 이제 비판이 있었고 분위기 반전을 위한 어떤 카드다. 네, 그러고 네. 있었고 실제로 그게 뉴스가 좀 너무 크게 확대되다 보니까 해프닝도 있었죠. 네. 국정원에서 이건 공식 입장이 아니고 그다음에 높게 가능성을 본 게 아니라 원론적 답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원론적으로는 네. 뭐 정상회담도 그럼요. 네. 하게 되고 뭐 또 실무 협상이 제대로 되고 그래서 비핵화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좀 제시되고 이러면 네.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렇죠. 일일 수 있습니다. 원론적 답변이라는 건 조건을 많이 달면 실무 협상 잘 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잘 되고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남북 정상회담은 당연히 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기가 부산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원론적 답변이라고 이제 일단은 좀 신중하게 숨고르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굉장히 후폭풍이 있는 겁니다만 모든 것들은 국내 정치적 요소뿐만 아니라 결국은 북미 실무 협상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비핵화 정상회담에서 과거 하노이와는 달리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새로운 비핵화에 진전된 협상에 나올 것이냐 이게 아마 모든 것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보위 시청자분들이 정보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모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네. 해주시면 좋겠는데 정보위는 다른 상임위들하고 달리 전면 비공개로 비공개죠. 열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야 간사들이 각 당에 이제 간사들이 3명 있지 않습니까? 네. 오신환 의원까지 포함해서 3명인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국정원이 요거는 좀 브리핑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나머지는 가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의원들은 다 들었어요. 국정원은 여기까지만 해달라고 했는데 관련된 얘기들을 의원들이 또 조금 더 푸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왜곡되는 경우들도 좀 있고. 비공개로 된 사항이고 상당히 보안이 요하는 정보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은 그때가 가장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시기이기도 다 하고 몰려들죠, 저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의원 발로 사실은 뉴스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유혹을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진행된 보고 내용을 각각 역할 분담해서 내용을 확인해서 언론에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그 정보위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자기식으로 해석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뉘앙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또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 해석에 따라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여과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장으로 좀 가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진지한 과거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가치를 지키고 협력해야 한다. 자, 교수님, 이건 뭐 누가 봐도 일본을 겨냥한 말인 것 같은데 지난번 어저께 한미 정상회의 회담에서는 일부러라도 한일 문제는 거론을 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유엔 총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거론을 한 이유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소미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역할을 하지 않는가, 미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한일 간에 있어서의 갈등을 키웠다, 이런 비난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미국 쪽도 일본, 우리 쪽도 다 이 부분이 껄끄러웠기 때문에 서로 거론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들 해석이 되어 왔고요. 네. 우리 대통령이 유엔에서 저 얘기를 한 부분은 우리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미 이 문제는 1965년 협약으로 이미 끝난 부분인데 우리 정부가 그 협약을 무시하고 또다시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들 전 세계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쪽에서는 우리 쪽대로 또 국제 평화를 위해서 자유로운 무역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 특히 과거에 대해서는 또 서로 반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쪽 입으로 또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방위비 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분담금 협상이 지금 서울에서 이틀째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첫 회의 표정을 한번 볼까요? 자, 어제 첫 만남부터 뭐 팽팽한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신경전이 누구를 협상 대표로 내보낼 것이냐,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새 협상 대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 협상 대표를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근데 새 협상 대표가 이미 정해져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이례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새 협상 대표로 얼굴을 새로 구성해서 금년치 협상을 하는 건데 네. 지금은 우리는 어제 이번에 새로 협상 대표가 아니라 작년에 했던 장원삼 외교부 대표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분은 지금 뉴욕 총영사로 지금 내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가야 되는. 11월이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대표로 지금 내정이 된 기재부 출신의 전직 금융위 부위원장이 있습니다만 아직 바꾸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아직 내적 마무리 절차가 좀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전략상으로 따져본다면 굳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바뀔 사람이지만 작년에 협상했던 협상 대표를 초기 첫 회의는 내보냄으로써 지난해 했던 인상의 어떤 배경, 그다음에 지난해 했던 합의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재확인시키는 분위기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측에서 이번에 좀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네. 거의 그것도 5배 볼턴 있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5배, 6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해 협상을 했던 사람이 와서 좀 분위기를 좀 조절해 놓고 작년 협상의 어떤 함의들을 분위기를 좀 설명해 놓은 다음에 새로운 협상 대표가 와서 아마 이 분위기를 좀 다시 반전시키려는 그런 전술이 아니겠는가 하는 긍정적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11월이면 임지로 가야 될 뿐이고 새로운 협상 대표가 내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절차적 어떤 그 미흡함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미 정상회담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이다. 이 말만 들어보면은 무기를 사든지 아니면 방위비를 올려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좀 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새 협상 대표 아까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의 그렇습니다. 기재부 출신 좀 카드를 좀 센 카드를 내밀었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좀 더 계산에 좀 밝은 분을 내세워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산적으로 좀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부분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나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그 평택 기지 건설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썼던 것이 사실이고요. 세계 최대의 기지다 뭐 이렇게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이 운용비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한테 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계산을 해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바람으로 얘기를 좀 드린다고 하면요, 이 한미 동맹이 매년 이 분담금과 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원래는 생각을 하게 5년마다 됩니다.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부터 양쪽의 1년마다 입장에 따라서 이것이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다시 5년으로 좀 옮기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동맹의 관계라고 하는 우호적인 관계보다 오히려 돈 싸움의 관계로 지금 이것이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양쪽을 위해서 다 바람직하지 맞습니다. 굉장히 않다라고 소모적인 생각하게 거예요, 됩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까 잠깐 김 교수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미국 대선 국면에 거대한 뇌관이 될 만한 일이 터졌습니다. 미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moving forward with an official impeachment inquiry. The president must be held accountable. No one is above the law. 자, 김 교수님, 이게 우크라이나랑 관련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금년 7월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새로 이번에 선출된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하고 통화를 해서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본래 미국 의회의 승인이 다 완료된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한 군사 장비, 군사 원조 군사 자금이 지원. 있습니다. 네. 이것을 보류시킨 상태에서, 그러니까 보류시켰다는 이야기는 주기로 되어 있는 건데 일단 잠시 홀드한 상태에서 홀딩. 네. 전화를 통해서 네. 일단 우크라이나가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해주면 보류되어 있는 군사 원조 물자를 자금을 주겠다라고 원하는 조건을 바가 줬다는 겁니다. 뭐였나요? 그 원하는 바가 지금 그 뇌관처럼 되어 있는 게 2016년에 있었던 지금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그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적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이 우크라이나 최대 석유회사의 이사로 있었는데 그 아들이 관련된 우크라이나 석유회사의 부패 스캔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막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직권을 남용해서 우크라이나에게 압력을 해서 검찰총장을 해임시키는 조건이라면 막아야 된다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건데 그게 이제 확인되지 않은 걸로 지금 정리가 돼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대비해서 이 우크라이나 석유회사에 대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압력 행위를 다시 수사를 해라. 이 수사한다는 조건으로 내가 군사 원조를 해주겠다. 이게 지금 이제 미국 내부의 이제 이른바 내부 정보 유출자에 의해서 지금 폭로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안 하겠다고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건 좀 곤란한데요? 라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핵심은 이제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 통화 녹취록에 과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겁박할 정도로 그런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압력으로 삼았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했는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올 텐데 오늘 저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핵을 공식 선언한 걸로 봐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뭔가 확실한 분위기가 잡히게 있기 때문에 사실 펠로시 탄핵을 의장이 하지 계속 않았을까 탄핵은 싶습니다. 안 하겠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왔잖아요. 탄핵은 사실은 돌아온 부명하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 부통령도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폭발력이 큰 것이어서 상당한 전략적 고민을 했을 텐데 오늘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원 의장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제 사실은 양보할 수 없는 트럼프와 민주당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1년 남았는데 자, 이 건 불거지면서 뒷조사의 대상이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서 1, 2위, 뭐 계속 1위 하다가 이제 가끔씩 2위로 내려가는 그런 정도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조치에 불응하면 탄핵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녀 사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it's ridiculous. It's a witch hunt. I'm leading in the polls. They have no idea how they stop me. The only way they can try is through impeachment. This has never happened to a president before. 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속기록을 내일 바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이제 곤란한 상황인 것이 물론 지금은 굉장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 스캔들도 사실 겨우겨우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 일이 또 벌어졌다는 거는 더구나 정적에 대한 어떤 조사를 다른 나라에게 요구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스캔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러시아 스캔들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불확실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심정적으로는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증거는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직접 얘기한 것을 백악관 내의 직원이 이것에 대해서 양심 선언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폭발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지금 현재 공화당 쪽이나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석유 회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검찰총장을 해임해달라고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부 검찰총장의 얘기는 그 검찰총장이 사실은 조사를 안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조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적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분위기는 바로 그 검찰총장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해임해달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여론이었다. 이런 얘기도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코 유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더더욱이나 지난 작년이죠. 이 미국 중간 선거에 있어서 하원의 지금 의석 차이가 훨씬 커졌습니다. 민주당의 의석이 훨씬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상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당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 전통적인 의원들도 또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대파가 어떻게 있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트럼프가 이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거예요. 이게 영향이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김 교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하노이에 이 북미 협상이 결렬됐던 것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 하노이 회담 당일에 있었던 워싱턴에서의 그때 미국의 호행 변호사의 주요주시는 청문회 다 아니었습니까? 청문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과연 트럼프의 북미 협상 결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석이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미국의 국내 정치 자체에도 관심이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가 이렇게 과거와는 다른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몰리게 되면 이것을 국내 정치적 그 곤혹스러움을 외부의 어떤 외교적 이슈로 덮어보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반도 문제나 북핵 문제에 있어서 김정일에게 화끈한 양보를 통해서 외교적 치적으로 이걸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이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의 정적들로부터 좀 공격에 쌓여 있고 몰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의 지지자들을 다독이기 위해서라도 김정은한테 좀 더 완고한 입장,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자기 지지층들 결속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건 트럼프만이 알 수 있는 계산법일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협상이라는 건 국내 정치적 계산이 더 많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매번 비핵화 협상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핵실험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의 영웅들의 유해가 돌아오고 있다. 오바마는 못했던 일이다.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앞으로 지켜보자. 나만 할 수 있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국내 정치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내 정치적 계산법에 익숙한 트럼프에게 또 하나의 국내 정치적 계산의 방정식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그저 트럼프 입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떤 역할과 입장을 가지고 한미 동맹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견인할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관계 진전을 일으켜서 업적으로 삼는 어떤 다른 돌파구를 찾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더 강경하게 나가서 전통적인 지지층에게 지지를 얻는 쪽이 있을 것이고 제 생각에 또 하나는 여기에 정신 팔려서 북한 문제는 아예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김 교수님 어떤 게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사실 대중적으로는요. 북미 관에 있어서의 어떤 업적을 얻어서 나 덕분에 북한이 비핵화되었다라든지 이런 세일링을 대중적으로 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데는 어느 것이 유리하느냐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외교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하노이 그 당시에도 그러 나왔던 게 바로 의회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에 촉각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 나왔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정통적인 입장,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입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쪽일 것이다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통적인 미국의 입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